사실 내 남편 너무 작아서 늘 허전해. 다 커져도 새끼손가락만 해서 아무 느낌도 안 나.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영숙이의 그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오래 묻어두었던 남자의 본능 같은 묘한 감정이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전 올해 66세 김태수입니다. 회사에서 은퇴한 지는 몇 년이 지났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까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들 제각각 살림을 차려서 나갔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더군요. 자식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 테니 그걸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요즘 제 일상은 매일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TV 뉴스 보다가 졸고 또 TV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런 무료하고 쓸쓸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수야, 잘 지냈어? 나 상식이야. 다음 주에 동창회 하는데 나올 수 있어? 오상식이라는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입이 좀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이런 일을 도맡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의미 없는 안부나 묻고 늙고 쭈글쭈글해진 모습 보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다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야 박영숙이란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영숙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많이 변했을까? 혹시 기억이나 할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드디어 동창회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라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거울도 몇 번 들여다봤어요. 머리카락도 좀 정리하고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 음식점이었습니다. 들어가니 벌써 여러 명이 와 있더군요. 다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늘었지만 옛날 얼굴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야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영숙,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어머, 태수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네. 영숙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 그 미소가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자리도 제 옆에 앉더군요.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추억들, 그 시절 선생님 이야기, 친구들 소식까지요.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어요. 모임이 한창 달아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제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더니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야, 사실 나 요즘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인데? 내 남편 말인데 너무 작아서 고민이야. 다 커져도 새끼손가락만 해서 아무 느낌도 없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자극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동창회가 끝날 무렵 다들 하나둘씩 일어서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영숙이 제 팔을 살짝 잡더군요. 태수야, 우리 집 방향이 같잖아. 같이 가면 안 될까? 마음속으로는 아싸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둘이서 골목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리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태수야, 혼자 사니까 어떠니? 많이 외롭지? 글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 나도 비슷해. 아이들은 다 나갔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사는데 그 사람이 워낙 말이 없어서 집이 조용해. 그러면서 영숙이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어요. 걷다가 잠깐 쉬어갈 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더라고요. 영숙이 갑자기 제 손등을 살짝 만졌어요. 태수야, 정말 반가워.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영숙이의 눈을 바라보니 그 안에서 옛날 그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도 그래. 요즘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대화가 그리웠어. 손등을 덮고 있던 영숙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 벌써 이렇게 늙었네. 아니야, 너는 예전 그대로야. 여전히 예뻐. 이런 오글거리는 작업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영숙이 수줍게 웃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 작은 종이에 뭔가 적어서 제게 건넸습니다. 내 연락처야. 가끔 연락하자. 그리고는 짧게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와 보낸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였습니다. 태수야, 나야. 시간 되면 잠깐 나올 수 있어?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내가 시내에 작은 카페 하나 알고 있거든. 거기서 만나자. 카페 구석진 자리에 영숙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은 티가 났습니다. 왔구나. 여기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는데 영숙이 표정이 어딘가 다르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태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인데? 집에서도 외롭고 남편이랑은 대화도 없고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 영숙이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카페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였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래.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영숙이 눈이 촉촉해지더군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영숙이가 제안했습니다. 태수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어때?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어요. 한강변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영숙이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우린 강변공원에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추억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까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수야,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집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나도 그래. 요즘 들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러면서 영숙이가 제 옆으로 가까이 오더니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더군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처음엔 놀랐지만 당연히 싫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우리 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손을 잡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은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암묵적인 약속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야, 오늘 시간 있어? 너무 답답해서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조용한 포장마차 하나 알고 있어. 거기서 만나자. 저녁 8시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영숙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그냥 집에서 남편이랑 말다툼했어. 사소한 일로 또 싸웠지 뭐야. 우린 포장마차 구석자리에 앉아서 소주를 시켰어요. 영숙이가 잔을 들더니 단숨에 비우더라고요. 그러다 속 버릴라 천천히 마셔. 괜찮아. 오늘은 좀 취하고 싶어. 그렇게 빈 소주병이 한 병, 두 병 늘어갔습니다. 저도 덩달아 취기가 올라왔어요. 태수야, 나 요즘 너한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소리야? 나도 네 덕분에 요즘 살맛나. 정말? 나도 너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술 기운 때문인지 영숙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털어놓더라고요. 태수야, 솔직히 말하면 나 남편이랑 몇 년째 잠자리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너무 작아서 속궁합도 영 꽝이고 대화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아. 그래, 힘들었겠네.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껴. 이상하지? 그러면서 영숙이 제 손을 살며시 잡더군요. 술 때문인지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나도 그래. 아내 떠나보내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는데 너 만나면서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야. 그렇지? 우리 이상한 거 아니지? 어느덧 포장마차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둘 다 꽤 취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찬바람을 맞으니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집에 가기 싫어. 오늘은 너랑 좀 더 있고 싶어. 영숙이 제 팔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술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럼 어디 갈까? 태수야, 우리 조용한 곳에서 좀 더 이야기할까? 그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술 기운도 있었고 영숙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니까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까? 뭐 어때?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그때 갑자기 영숙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라고 뜨더군요.
영숙이 잠깐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나 갑자기 친한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서 멀리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오늘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 거짓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흠칫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심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전화를 끄는 영숙이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 오늘 밤은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구나 싶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영숙이 팔짱을 끼고 몸을 바짝 붙이더군요. 술 때문인지 발걸음이 좀 흔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기 모텔이 있네? 영숙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간 네온 사인이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모텔이 보이더라고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 영숙이 제 손을 이끌고 모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방을 잡는 동안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숙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죠. 가까이서 보니 영숙이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영숙이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오래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태수야, 고마워.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 그러면서 영숙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영숙아, 우리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 밤을 그냥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영숙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요. 제 가슴에 손을 올리더니 말했어요. 태수야, 나 정말 오랫동안 이런 기분 못 느꼈어. 너랑 있으니까 점점 뜨거워져서 미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고 오래 묵은 외로움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밤이 새도록 뒤엉키고 하나가 되면서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모텔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숙이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죠.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도 마찬가지였는지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만날까? 너무 보고 싶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이번에는 다른 동네 가자.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렇게 둘만의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어요. 한 달 사이에 거의 20번도 넘게 만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감해졌어요. 낮에도 만나고 때로는 영숙이 집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숙이가 집에 남편이 없다며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태수야, 우리 남편이 출장 갔어. 오늘은 색다르게 집에서 하는 거 어때?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숙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남편은 내일 저녁에 나와. 그렇게 영숙이 침실로 저를 이끌었어요. 영숙이 남편 침대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성을 잃은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한창 서로에게 깊숙이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예요. 저희 둘 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영숙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빨리 옷 입어. 베란다로 나가. 영숙이 재빨리 옷을 챙겨주면서 베란다 쪽으로 저를 밀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이 집안을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기도 했어요. 골목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만약 들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태수야, 어제 정말 미안해. 괜찮았어? 응,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어. 그런데 너무 위험했어. 나도 알아. 앞으로는 조심하자.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스릴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영숙이가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태수야, 요즘 집에서 자꾸 돈 얘기가 나와서 스트레스야. 무슨 돈 얘기? 이것저것 들어갈 일이 많다고 남편이 투덜거려.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처음에는 단순히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남편 사업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럴 때마다 영숙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위로의 말만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태수야,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남편이랑 싸웠어? 아니야. 더 심각한 문제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2천만 원 정도.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진짜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며칠 전부터 돈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알고 있어? 남편한테도 말했는데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여윳돈이 없대. 그러면서 영숙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수야, 미안한데 나 정말 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이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전부는 아니어도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돈을 마련해서 영숙이에게 건넸어요. 그때 영숙이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태수야, 고마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지켜주는 기사님 같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자로서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상식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태수야, 요즘 영숙이랑 자주 만난다면서? 가끔 만나긴 해. 왜? 아니, 그냥. 동창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 무슨 이야기? 너희 둘이 요즘 자주 붙어 다닌다고. 그리고 모텔 근처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다더라. 뭐? 모텔은 무슨, 그냥 가끔 차나 마시는 거야. 제가 당황해서 발뺌하는 게 티가 났는지 상식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 너도 조심해. 괜한 오해받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들은 소문이었어요. 동창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태수야, 혹시 영숙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왜 그런 걸 물어? 사실 영숙이가 예전에도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거든. 그런데 갚지 않은 경우가 많아. 뭐라고? 작년에도 동창 한 명한테 2천만 원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갚았어.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항상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설마 내가 속은 건가? 며칠 후 영숙이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숙아,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 그런데 영숙이 표정이 순간 어색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그럼 돈은? 미안해.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부터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의 말들이 하나씩 맞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숙이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저는 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창피하고 후회스러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왜 갑자기 그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이제 알겠어.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태수야,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영숙이가 제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태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해. 가세요. 할 말 없어요. 제발 5분만. 오해를 풀고 싶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영숙이 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너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야. 이웃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었어요.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태수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날 이렇게 버릴 거야?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다 말해버릴 줄 알아. 이제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영수가, 이제 그만해. 이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 경찰? 좋아. 불러봐. 내가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 테니까.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어요.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계단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기요, 자꾸 현관 앞에서 울고 계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여자분이 오시면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이해해 주셔서 영숙이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제야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수십 통씩 걸어왔습니다. 태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너무 자주 와서 결국 번호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사이에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 영수가, 제발 그만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돈도 갚을게. 결국엔 문자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우편함에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고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숙이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더 이상 여기 있기 민망했나 봐요.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을 테고요. 그렇게 영숙이와의 악연이 끝났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집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당신을 배신하고 나 자신도 망칠 뻔했어.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갈게.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너무 한가해서요. 잘 됐네요, 어르신. 마침 저희가 아이들 한글 가르쳐 주실 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글자예요. 정말 예쁜 글씨죠? 네, 예뻐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이런 보람된 일이 있는데 왜 그런 헛된 일에 빠져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라 이야기도 잘 통했고요. 태수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아이들이 참 귀여워요. 열심히 배우려고 해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점심이나 같이 드실까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복지관 일을 하면서 만난 분들은 모두 건전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태수 씨, 우리 등산회 어때요?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좋아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건전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니까 정말 상쾌했어요. 영숙이와 보낸 그 답답하고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바쁩니다. 복지관에서 수업도 하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가끔은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요. 예전처럼 집에만 앉아서 시간 보내는 일은 없어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을 바라볼 때도 이제는 당당합니다. 여보, 오늘도 보람된 하루였어. 아이들이 한글을 잘 배워가고 있어. 당신도 좋아하겠지?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노년에 필요한 건 달콤한 환상이 아니라 지혜와 절제, 그리고 보람된 일이구나. 여러분,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도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실수를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끔 영숙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달콤했던 유혹 뒤에 숨어 있던 진실을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년의 사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보람된 일을 찾는 것이에요. 저처럼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거나 등산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추억도,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도 때로는 우리를 함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가능하지만 그 사랑은 지혜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